실질 가치가 떨어진 종목을 발견하면 사는 거지 차트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무조건 사서 내가 이걸 사서 먹겠다라고 본다라면 욕심이 너무 과하다. 근데 지금 같은 횡보기에는 보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FOMC가 있죠. 예, 미국은. 며칠에 있고 그다음에 FOMC 이번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시간으로 1일에서 2일 열리니까 이제 2일 날 밤에 이제 1일이면 벌써 11월인 거군요. 그래요. 한 해가 유튜브 찍다가 지금 다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살 더 먹는 거죠. 한 살 더 먹는 거죠. 야, 내년 2023년. 요즘 좀 머리도 빠지고요. 네, 저는 뭐 흰머리들이 점차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건 염색으로 커버가 되는데요. 하여튼 아무튼 씁쓸하네요. 씁쓸한데요. 자, 나이가 들어가는 게 참. FOMC가 이제 2번 남았어요. 이제 그 11월 달에 12월 달에 2번 남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는 1번 남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네. 요 며칠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트리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요 며칠 주말에 이제 분석이 나온 게 미국이 이제 이번에는 당연히 75bp죠. 뭐 죽었다 깨나도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50bp 하는 거 아니겠는가. 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안정을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요? 연준은 지금 올해 125bp 하겠다고 했어요. 125bp 하면 그게 이제 9월 달에 그 얘기 했거든요. 올해 125bp 하고 올 연말에 금리 목표치 4.4로 하고 내년에 금리 목표치 4.6으로 하겠다. 그 얘기 했어요. 그러려면 11월 달에 75bp, 12월 달에 50bp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의 CP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12월 달에도 75bp 하는 거 아니야? 월가에서 그 얘기 했고 월가에서 다시 또 50bp로 낮췄어요. 연준은 말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월가에서 말을 바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연준은 올해 125bp, 4.4, 내년 4.6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75bp고 지금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연준이 말을 바꾸면 무서운 거죠. 우리가 6월 달에 기준으로 돌아가 보면 연준은 내년도 금리 목표치를 3.5로 잡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부 매파적인 분들이 4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서 시장에 한번 경기를 일으켰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현실화됐잖아요. 근데 그 경기를 일으켰던 분은 이제 5라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또 한번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연준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FOMC 이제 이렇게 컨센서스를 할 것 같고, 이번에는 점도표가 안 나옵니다. 점도표가 안 나오고 12월 끝나고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점도표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이 얘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올해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변수가 조금 전에 저 이제 여기 김 작가님이 사무실에 올라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이제 오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미국에 핵실험 통보를 했대요. 그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 조약이니까 핵과 관련해서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하면 지향이 없고 이제 이 실험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국에 통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긴장감이 이제 고조된다라고 보죠. 이런 어떤 트리거가 있다라는 점은 항상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리에 대한 것도 그리고 다양스러운 것은 영국이 가장 빠르게 이제 이것을 또 진화를 했죠. 영국 총리가 이제 40여일 만에 이제 최단 기록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본인이 우기고 거기 좀 눌러 앉아 있었으면 시간이 더 끌을 수 있었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주위에서 물러나라 해도 본인이 안 물러난다 그러면 시간을 좀 끌을 수 있었을 텐데 흔쾌히 40여일 만에 물러났고 더군다나 이번에 재무장관 오신 분이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분이시라 영국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트리거는 사라졌다라고 보면 핵 문제라든지 어떤 러시아 변수만 좀 없다라면 우리가 시장을 읽어놓고 있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시장을 읽은 대로 흘러가게 된다라면 돌발악재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이제 돌발악재라고 보는 건 블랙스완이 나타날 때가 돌발악재인데 예측 가능한 범위라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곧 있으면 미국 중간선거도 있죠. 요건 또 언제 있고 요거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듣기로는 중간선거 있기 전까지 시장이 좀 불안한데 중간선거 이후로 한 1년 뒤에는 주가가 좀 올라와 있다. 이런 자료 본 것 같은데. 11월 첫째 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 8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올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았었어요. 낮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었었는데 9월 달까지는 지지율이 거의 40%대 후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조금 주춤하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요. 결과는 이제 나와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하원의 이제 의회 구성 구조가 또 바뀌게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래요.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민심을 사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지금 이제 주력을 하고
하고 있는 거죠. 물가 안정의 대표적인 게 이제 유가 부분들인데 미국은 뭐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 다들 뭐 두세 대씩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뭐 2, 3달러에서 5, 6달러까지 솟았던 기름값이 이제 좀 내려왔는 건데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유가 안정인데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반기를 들었죠. 200만 배럴 감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대노해가지고 사우디와 이제 관계를 끊겠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서 바로 얘기 나온 게 전략 비축유 100만 배럴 방출이죠.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 감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증권가에서 보는 거는 90만 배럴 정도로 봐요. 왜냐하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는 게 한 100만 배럴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90만 배럴이니까 그 분량만큼 전략 비축유를 풀어서 평탄화시킨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2년 동안 또 미국 선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미국은 이제 선거에 따라서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니까 킹 달러가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킹 달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흥국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렇죠. 미국의 수출 기업도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애플 뭐 이런 것들 진짜 수출할 때 킹 달러니까 고통스러운데 그게 좀 완화될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어찌됐든 인위적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굳이 킹 달러를 유지할 이제 필요성이 사라지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킹 달러가 뭐냐면 수입 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켜 놨던 건데 굳이 이제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 비축유도 이제 더 이상 방출할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플러스 정치 지형이죠.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대체적으로 킹 달러가 좀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440원대인데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우리한테 긍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는 이제 조금 겨울이라 좀 변동성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다행스럽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트리거는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정책들에 대한 거 우리가 당장 중요한 게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IRA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추진력을 더 얻을지 아니면 동력이 떨어질지 그 부분이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오히려 추진력을 더 얻게 되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되고요. 이거의 동력이 좀 떨어지게 된다라면 좀 다행스럽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 법 자체가 바뀔 일은 만무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빨리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이런 거 만들어내고 원자재 루트도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증시 뭐 많이 싸져서 사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좀 많이 싸지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싸다라는 기준점이라면 많은 분들이 고점 대비해서 뭐 몇 프로, 50% 빠졌네, 70% 빠졌네라고 하지만 그럼 고점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던 게 지금 50만 원이면 싸진 거죠. 근데 100만 원이 적정 가격이냐를 봐야죠. 100만 원이 적정 가격이 아니고 70만 원이 적정 가격이다라고 하면 지금 50만 원은 그렇게 싸진 건 아니죠.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업종별로 종목별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2020년 하반기 2021년 고점이 적정 가격이었느냐. 우리가 단순하게 뭐 메타버스 NFT 같은 경우 그 종목들이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때 고점이 적정 가격이었느냐라고 보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싸다라는 게 지금 가치 대비해서 적정 가격이냐라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빠졌던 절대 가격이 아니라 가치 대비해서 싸다라는 개념도 지금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치 대비해서 싸진 종목들도 일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리포트가 대략 한 50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실적과 4분기 전망, 내년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종목들을 보면 4분기와 내년 전망이 좀 불투명한 종목들이 많아요. 거의 뭐 한 5분의 4 정도? 근데 그 종목 중에서 5분의 1은 너무 좋다. 내년에 좋다. 이걸 이렇게 분석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종목은 지금 싸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보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입장에서 내가 가치 대비해서 싸다라고 느꼈던 종목을 사려면 이제는 가치 장기 투자자여죠. 여기서 내가 단타를 치겠다, 짧게 끊어치겠다라고 접근한다라면 저는 리스크는 그거는 때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핏이 담배꽁초 매매라는 비유를 든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젊을 때.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매매하다 보니까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치 투자로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다라면, 요게 이제 담배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제 몸에. 요게 담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담배를 피우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담배꽁초 매매는 요거 피우는 거 요거. 한두 모금 빨고 버리고, 한두 모금 빨고 버리는 거. 담배꽁초 매매죠. 자기는 옛날에 이렇게 단타 치다 보니까 안 됐다라는 건데, 지금 가치 투자자들은
담배꽁초 매매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은 최소한 2, 3년 정도 보시고 네. 그리고 2,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버틸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한다라는 거. 전제 조건 두 가지예요. 일단은 차트상은 아니고 실질 가치가 떨어진 종목을 발견하면 사는 거지 차트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무조건 사서 내가 이걸 사서 먹겠다라고 본다라면 제 개인적인 속내는 네. 욕심이 너무 과하다. 욕심이 너무 과하다. 여기서 지금 사가지고 바닥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클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고점 대비 떨어진 종목, 그 다음에 가치 대비 떨어진 종목이 있는데, 고점 대비 떨어진 종목은 그 고점이 과연 정말 제 가격이었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야 되는 건데, 가치 대비 떨어진 거는 이제 괜찮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가치 대비 떨어진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보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2차전지 소재, 네. 뭐 우리가 반도체, 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지금 이제 나머지는 가치 대비 떨어졌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네. 플랫폼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좀 어렵고, 네. 석유화학도 좀 어렵고,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어제 삼성증권에서 포스코 케미칼 지금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서 이 애널리스트에 감탄을 했는데 뭐냐면, 좋은 건 이제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팩트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좋은데, 밸류가 타당한가, 이게 한번 나중에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올해 밸류가 PER이 한 60배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40배 정도 떨어진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밸류가 높다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밸류가 60배지만 지금 가격이 유지되고 이익이 늘어나면 밸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밸류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도 자기가 예측을 해도 40배 정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내후년에까지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점점 밸류가 20배, 뭐 10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언젠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다. 이분 참 차분하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 뭐 200배 밸류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과연 200배가 정당하냐라는 부분들이 의문시 들면서 주가 툭툭툭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2차전지 소재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특히 이제 각 소재들이 제가 올 봄에 여기 이제 나와서 얘기했을 때 증설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 가시화돼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앱코 프로비엠, 첨보 그때도 똑같이 언급을 드렸고 이게 이제 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고 내년도도 계속 가동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내년에 공장이 또 가동이 돼요. 2개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금 이제 되지만 결국 밸류에 대한 논란은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불황일 때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가 높게 쳐진 게 있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되고 이런 접근도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리포트를 읽다 보면 과거 PER, 높았을 때 PER이 20배였는데 지금 PER이 10배다. 그러면 과거 PER로 돌아가야 되면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리포트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PER이라는 것은 기분이거든요. 기분이죠. 물론 이제 P주를 해가지고 성장성을 보는 건데 성장성을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내가 20배 주고 싶으면 20배 주는 거고 10배 주면 10개 준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배를 줬고 지금 10배니까 20배 가야 된다는 것은 옛날 첫사랑을 지금 한 10년 뒤에 만났는데 첫사랑의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네네. 돌아갈 수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내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PER이라는 개념은 접근하셔야 돼요. 이건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경험적으로는 다시 만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고는 싶어요, 한번. 어떻게 변했나. 실망하더라도, 예.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근데 물론 본인이 저한테 몇 번째 첫사랑인지 모르실 거지만 어쨌든 저를 아는 여기서 사람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일단은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짧게 해서 수익을 짧게 끊어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조심스럽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많이 이제 제가 올 여름에 출연했을 때만 하더라도 거리두기를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은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바닥을 잡는 거와 올라가는 건 별개다.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서히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기다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캐시를 들고 있었다라면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항상 기회가 올 때 먹고 빠지면 되는 게 개인 투자들의 장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짧게 끊어치는 것보다는 2, 3년, 좀 길게는 4, 5년 정도까지 보시면서 좀 밸류가 낮아지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증권회사 브로커들이 애널리스트 얘기를 잘 안 믿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뷰와 증권회사 직원들이 보는 뷰가 좀 다른데 2020년에는 뭐 어떠한 얘기든지 다 맞아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떤 뭐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유튜브에 잘 안 나오시고 나와도 사람들이 시청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도 이제 전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가 좀 잘 안 맞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인데 대세 하락기에는 어느 얘기도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대세 하락기에는 어느 얘기도 안 맞고 대세 상승기에는 어느 얘기도 맞고요. 대세 하락기에는 어느 얘기도 안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횡보기에는 보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보석을 누가 발견하느냐?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저는 최근에 리포트를 이제 보는데 보석 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반응들이 나타나죠.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저는 리포트 볼 때 제 주머니에 있는 볼펜입니다. 이 볼펜은 저는 워낙 파란색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파란색인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리포트를 볼 때 이제 밑줄을 쳐가면서 봐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볼 때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행간의 뜻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애널리스트는 태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갖고 있는 공통된 불만이 왜 나쁘다는 얘기 안 하냐. 그렇죠. 왜 나쁘다는 얘기 안 하냐라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쁘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건 제가 뭐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인정하자고요. 구조가 그런데 내가 구조를 바꾸려고 든다라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구조를 받아들이자고요. 그 대신 애널리스트도 내가 면피를 하던 아니면 내가 이제 이걸 좀 알리려고 하는 의도이든지 간에 말이 꼬이게 돼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김 작가님한테 김 작가님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진심이죠. 근데 김 작가님은 별로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표현일처럼 보이지만 김 작가님 제가 존경합니다라고 하지만 김 작가님 뭐 좀 그래 그 뉘앙스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다 보면 뉘앙스가 느껴져요. 얘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갈립니다. 그냥 매수 의견, 목표가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못 읽어요.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저도 50개 나왔는데 오늘 다 어떻게 다 읽어봅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오늘 10월 26일 현재 리포트를 딱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읽어보고 싶은 게 이제 기아, LG노텍,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리포트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기아가 이번에 대손 충당금 잡아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는데 현대차는 좋다라고 했는데 기아는 왜 안 좋은가 한번 파악해보고 싶고요. LG노텍 제목을 보니까 좋대요.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최근에 주가 그 애플 때문에 안 좋은데 명품은 잘 팔린다 뭐 이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고 싶고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 지금 세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뭐 많은 리포트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포털 사이트라든지 몇 가지 찾으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다 그때 못 본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면 지금 무료로 볼 수 있는 리포트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더군다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홈페이지 가면 리포트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이디가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 노력은 지금 하시면 지금은 하셔야 될 때라고 봐요. 대세 하락기 때는 솔직히 리포트 봐도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서 보는데 야 뭐 별 얘기 없던데? 그러다가 하나 딱 발견하면 그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첨보 주가 한번 보세요. 첨보가 그게 리포트 나온 다음 날부터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런 거 보면 완전 바닥에서 완전 찐바닥에서 제 첨보를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찐바닥에서 첨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반등하고 있다. 그건 인사이트가 되겠죠.